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3월 24일 서울시 교육청에서 주관한 3월 학력평가 기출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문제입니다. 기억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나는 윤리학이 옳은 행위란 무엇인가라는 문제를 탐구하는 학문으로 도덕적 행위를 정당화하는 규범적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본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라고 얘기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윤리학이 옳다와 같은 도덕적 언어의 의미를 분석하는 것을 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위에 제시되고 있는 나는 규범 윤리학이 되겠죠. 규범 윤리학.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어디에 해당되죠? 예, 그렇습니다. 분석 윤리학이라고 하는 메타 윤리학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는 규범 윤리학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메타 윤리학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보기엔 누가 보는 거죠? 그렇죠. 규범 윤리학이 보기에 이들은 메타 윤리학은 뭐 하는 점을 뭐 하고 있다? 예, 간과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규범 윤리학의 입장에서 메타 윤리학에 대해서 이야기 가능한 부분이 어떤 것인지를 선지에서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도덕적 탐구가 학문으로 성립 가능한가를 검토해야 한다. 이거는 그렇죠. 메타윤리학 그 자체입니다. 메타윤리학 그 자체. 다시 말해서 규범윤리학이 메타윤리학에게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2번 도덕규범을 당위가 아닌 사실의 형식으로 제시해야 된다. 이거는 어떤 내용이죠? 그렇죠. 사실의 형식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기술윤리학, 최소한 규범윤리학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도덕 현상의 가치 중립적 기술을 핵심 과제로 삼아야 된다. 예, 역시 기술윤리학의 이야기죠. 네 번째, 도덕적 실천을 위해서 보편적인 도덕 원리를 정립해야 한다. 예, 이거는 규범윤리학입니다. 다섯 번째, 도덕적 추론의 형식적 타당성 검증을 주된 가주로 삼아야 된다. 예, 이거는 메타윤리학이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각 선지의 내용이 어떤 윤리학에 해당되는지를 우리가 분석을 했고요. 여기서는 뭐 한다고 했죠? 예, 간과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간과한다라는 것은 예, 쉽게 생각하거나 아니면은 예, 생각지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논리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된다고 한다면 규범 윤리학의 입장을 메타 윤리학은 예,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해석이 될 수 있는 그런 선지를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고 하면은 규범 윤리학의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 4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내가 보기에 규범 윤리학자인 내가 보기에 메타 윤리학은 도덕적 실천을 위해서 보편적인 도덕 원리를 정립해야 한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이렇게 글이 마무리 되겠네요. 예, 이번 문제는 윤리학의 종류에 해당하는 규범 윤리학, 그리고 규범 윤리학 안에도 다시 이론 윤리학이 있었고 실천 윤리학이 있었죠. 그리고 메타 윤리학, 기술 윤리학 이와 같은 이런 윤리학의 종류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다면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예, 2번입니다.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묻고 있습니다. 자, 갑입니다. 세상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밖에서조차도 제한 없이 선하다고 여길 수 있는 것은
선의지뿐이다. 이성의 최고의 실천적 사명은 선의지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선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누구죠? 예, 칸트입니다. 칸트. 자, 을입니다. 덕은 하나의 습득된 인간의 자질로서 그것의 소유와 실행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실천에 내재하고 있는 선들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해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덕을 강조하고 있는 맥킨타이어입니다. 자, 그래서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이 적절한 것을 찾으면 됩니다. 자, 갑입니다. 칸트는 공동체가 추구하는 선을 따르려는 의지만이 도덕적이다. 칸트의 입장이 그랬습니까? 아니죠. 칸트는 선의지에 의한 행위만을 도덕적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여기 앞에 있는 이 부분이 관련성이 없습니다. 자, 2번 갑. 행위의 준칙은 보편적으로 따라야 할 법칙이 될 수 있다. 자, 준칙은 개인이 세운 기준이라고 했죠. 이것이 보편성을 갖추게 된다고 하면은 뭐가 된다고 했습니까? 예, 법칙이 된다고 했죠. 그럼 정확히 칸트의 입장이 되는 겁니다. 자, 3번 을입니다. 도덕적 선악은 공동체의 역사와 무관하게 판단되어야 된다 했는데 덕윤리에서는 공동체의 역사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3번은 예, 틀린 게 되는 거고요. 4번 을 역시 맥킨타이어입니다. 덕은 관행에 내재한 선을 성취하게 하는 그렇죠. 타고난 성품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타고난 게 아니죠. 뭐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습득되는 겁니다. 지속적인 행동의 반복을 통해서 습관화시켜 가지고 덕이 예, 습득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4번도 틀리게 되겠습니다. 자, 5번 갑을 모두는 맥락적 사고가 아닌 도덕 법칙에 따라 행해야 된다. 도덕 법칙에 따라서 행위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렇죠. 갑만 해당되는 겁니다. 갑만. 을은 뭐죠? 예, 을은 맥락적 사고를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5번도 틀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이번 문제는 생활과 윤리 이 과목을 학습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는 다양한 이론들 이미 학습을 했었죠.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다면 무난히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예, 세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가상편지를 쓴 사상가가 지지할 입장만을 보기에서 골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땡땡에게 사랑에 대해 고민이 많은 너에게 조언을 해주고 싶구나. 요즘 사람들은 사랑할 줄 아는 능력을 기르려고 하기보다는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는 것 같구나. 하지만 사랑은 수동적 감정이 아니라 능동적인 활동이다. 그리고 사랑은 상대방의 생명과 성장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는 것이고 자발적으로 책임지는 것이고 착취 없이 존경하는 것이다. 가장 일반적인 방식으로 사랑의 능동적 성격을 말한다면 사랑은 본래 주는 것이지 받는 것이 아니란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죠? 예, 프롬이죠. 프롬.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을 썼죠. 자, 프롬은 사랑은 수동적인 감정이 아닌 능동적인 활동이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고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랑의 네 가지 요소로 어떤 걸 얘기했죠? 예, 그렇죠. 보호, 책임, 존경, 이해 요 네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이 지금 여기 편지에 담겨져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프롬의 입장에 해당되는 것을 찾으면 되는 겁니다. 자,
사랑은 상대방의 요구에 책임 있게 반응하는 것이다. 책임 있게 반응하는 것이다. 맞습니까? 그렇죠.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되겠죠. 자발적으로 책임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억은 맞습니다. 니은 사랑은 보호와 존경을 기본적 요소로 내포하고 있다.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사랑의 그렇죠. 네 가지 요소에 보호와 존경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니은도 맞습니다. 자, 띄거 보겠습니다. 사랑은 자신의 의지대로 상대방을 변화시키려는 활동이다. 이건 아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못 알고 있는 사랑의 내용이기 때문에 프롬의 내용과는 상관성이 없는 겁니다. 자, 리얼 보겠습니다. 사랑은 주는 행위로서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는 것이다. 희생하는 거 이거 아닙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사랑에 대해서 잘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프롬의 관점에서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은 기역 니은이 되겠습니다. 예, 이번 문제는 프롬의 어떤 사랑에 대한 이론을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히 알고만 있어도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